전쟁이 펴서 와 코인 오를 것이다. 전쟁이 종료돼서 와 코인 오를 것이다. 금리가 내렸어 와 코인 오를 것이다. 금리가 인상해서 와 코인 오를 것이다. 맨날 무조건 코인이 오른대요. 그게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알트코인은 다 쓰레기인데 이제 리플도 그냥 같은 쓰레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소송을 안 받아도 안 쓰레기인 건 아니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그게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 악재가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 호재를 먹힐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왜 내가 리플을 쓰레기라고 말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건데요. 저도 사실 2017년에부터 이제 리플을 많이 썼습니다. 리플이 그러니까 왜 좋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딴 나라에 이제 송금을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은행에 가야 되고 서류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각각 은행에서 수수료를 또 뗍니다.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받는 은행에서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우리가 특정 금액 이상을 해외로 보내려고 하면 그게 막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한국은행 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해외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또 이제 설명도 막 하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그 송금을 해서 받을 때까지 시간도 한 뭐 이틀 3일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번거롭죠. 리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가지고 그 리플을 타 거래소로 보내는데 5분이면 되거든요. 저는 그때 보면서 되게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있거든요. USDT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리플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내가 리플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해외 또는 다른 거래소로 이제 보낼 때, 비록 5분이면 도착을 하긴 하지만 그 5분 내에서도 리플이 이제 많이 치솟거나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위험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본 거죠. 그러니까 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리플을 누가 쓰니?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전 리플이 쓰레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러면 내가 이제 해외 송금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굳이 원화를 가지고 리플을 사가지고 리플을 해외로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 USDT를 만들어가지고 보낼 수 있거든요. 그게 훨씬 난데 내가 리플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유저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사실 이제 뭐 가격이 이제 오르는 거를 기대하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달러니까, 사실 달러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가치는 이제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리플의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이제 빠른 송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빠른 송금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수단이 생겼는데 얘가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게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리플에 뭐 아예 투자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알트코인은 어차피 다 쓰레기고, 이제 사실 쓰레기라는 거 그냥 인지하고 그냥 가격 흐름에 따라 가지고 추세가 생기면은 그때 따라 붙어가는 추세 추정 전략을 쓰면은 리플도 똑같은 투자처인데, 절대로 리플이 뭔가 가치가 있고 미래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죠,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무가치한 자산에도 분명히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가치한 자산인가 가치가 있는 자산인가 아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그거는 그냥 그 코인계 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코인쟁이들은 이제 뭔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다 어떻게 어거지고 코인이 연결해 가지고 우리 코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는 주장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재무부에서 우리는 리플을 통해 가지고 이거 하겠습니다 한 거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하신 건데, 이제 코인쟁이들은요. 이게 뭐 세상이 좋든 나쁘든 무역 전쟁이 있든 말든 환율이 오르든 말든 이제 뭐 전쟁이 터지든 안 터지든 무조건 다 코인이 좋다 그래요, 이게. 전쟁이 터서 와 코인 오를 것이다. 전쟁이 종료돼서 와 코인 오를 것이다. 금리가 내렸어. 와 코인 오를 것이다. 금리가 인상해서 와 코인 오를 것이다. 맨날 무조건 코인이 오른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코인에 대한 전문가들은요 어떻게 찾냐면은, 일단 그 X의 주로 다 몰려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인 다 배제하셔도 되고요. 필요 없고, 이제 그러니까 해외 분들인데 그 해외 분들이 한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주식이나 선물 같은 걸 하시다가 코인도 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의 내용이 훨씬 더 객관적입니다. 한마디로 소비 코인쟁이들은 믿으면 안 돼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빵원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인제 그럼 알트코인을 우리는 왜 사느냐, 그러니까 다 쓰레기인데 왜 사느냐를 고민을 해 보는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가 강할 때는 알트코인이 보통 그거보다 수익이 더 높게 납니다. 그 한마디로 인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제 비트코인이 강하게 2배 올랐다 하면은 알트코인은 뭐 4배 5배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이 꼬꾸라지면은 얘네들은 이제 더 빠지는 거죠. 늘 그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가 아닌데, 근데 예를 들면 4분기에 강한 상승 추세가 왔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알트코인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 상승장에 같이 참여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알트코인을 사느냐? 저는 그냥 그냥 시가총액 위에 있는 알트코인들을 다 그냥 똑같은 배분으로 사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거예요.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그 120일 이동평균에서 위냐 아래냐를 확인을 하시고요. 참고로 지금은 아래입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가격이 120에서 아래라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 알트코인 전부 싹 다 팔아 버려요 일단.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그 하향 하락 그거는 진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둘 다 가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20일 선을 넘어갔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산을 50 대 50으로 나누시고 50%는 비트코인을 사시고 나머지 50% 가지고는 상위 12 비트코인을 그냥 사세요. 네. 그리고 언제 파느냐? 다시 비트코인이 120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둘 다 싹 다 팔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제 사실 가장 심플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인제 꼭 '나는 존버를 하고 싶다. 난 그런 타이밍 돼 가지고 사고 파는 거 못 하겠다.' 하시면은 그냥 비트코인만 하세요. 알트코인은 장기 투자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자 그렇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그때만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이제 당신이 인제 알트코인을 5 년 10년 보유한다고 해서 그걸로 돈을 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인제 저희도 그런 걸 만들고 하고 있어요. 인제 하고 있고 저도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만든 전략이 아니면은 일단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인제 그 전략의 논리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전략이 그럴듯하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일단 적게 넣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벌린다 하면은 쪼금씩 더 투자금을 늘려가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보통 그런 전략들이 나오면은 이제 이 전략들의 과거 수익률, 그러니까 과거 수익률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백테스트 수익률, 그러니까 이 전략을 우리가 과거 그대로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전략이 잘 안 먹혔을 때는 몇 프로 깨졌을 것이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은 '아 이게 괜찮네.'라고 인제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돈을 넣어 보시되, 이제 그때부터 실제로 그 과거와 인제 엇비슷한 인제 엇비슷한 수익률과 손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과거랑 얼추 비슷하네 하면은 인제 그때부터 쪼금씩 더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맞죠. 근데 참고로 인제 그런 인제 소위 퀀트 전략들 중에서, 코인 전략들 중에서 과거 주인이 잘 먹힌 전략 중에서 한 80-90%는 인제 런칭된 후에 좀 실망스러운 수익을 보인 경우가 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조심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해킹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거래소 자체를 해킹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요번에 현명한 북한 해커들이 저기 바이비트라는 중국 거래소를 해킹을 했거든요. 바이비트가 세계 2 위권이기 때문에 꽤 쇼크가 컸습니다 그게. 근데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은 거래소 자체를 해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유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해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훨씬 더 자주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제 내가 인제 네이버에서 메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이버 자체를 해킹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근데 내가 쓰는 네이버 메일 아이디와 패스워드 해킹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근데 거래소 자체를 해킹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제가 아는 내노라한 이제 코인 인플루언서 중에서도 몇 억을 해킹당한 사람도, 또는 몇십억 해킹당한 사람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제 완벽한 보안은 사실 인제 없는데, 일단 그 보안 체계를 강화를 해야겠죠. 대부분 거래소들은 국내 해외 예외 없이 인제 3FA, 그러니까 3 factor authentication을 제시를 하는데, 일단 아이디 패스워드가 첫 번째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뭔가 나만이 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물건을 통해서 이제 뭔가 해결을 한다. 이게 한마디로 인제 이러면은 내 이메일이라든지 내 OTP 또는 내 핸드폰에 있는 패스워드 뭐 이런 거, 핸드폰에 무슨 시그널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호가 가능하고, 세 번째는 내 몸에만 있는 이제 고유 이제 팩터죠. 아마 그게 이제 뭐 인제 안구가 되었든 지문이 되었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될수록 그 세 개를
다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그 두 번째 해킹 방법을 이제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거래소 같은 경우 대부분 거래소들은 내가 지정한 그 주소에만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예. 그 인제 나는 인제 그 내가 돈을 뺄 때는 A 계좌만 가능해. 이렇게 딱 해 놓으면은 A 계좌가 아니라 B 계좌로 돈을 벌려고 하면 저한테 메일이 와요. "정말 너 B 계좌로 보내는 거 맞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거래소를 여러 개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인제 해외 거래소들은 와일드 웨스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바이낸스가 가장 큰 거래소인데 거기도 해킹이 불가능하냐? 절대 아닙니다. 가능해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를 할 때도 여러 거래소에 내 자산을 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가장 간단한 거는 비트코인이 제대로 상승장을 못 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큰 거죠. 사실 이게 11 월에 대선이 끝났을 때부터 12 월까지 그때 인제 한 달 동안 엄청난 강세장이었는데 그때는 알트코인이 확실히 비트코인을 압도적으로 능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요 상승 추세가 좀 더 계속 갔으면은 알트의 파티가 계속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끝나 버린 거죠, 이게. 예, 이런저런 이유로. 네. 그러니까 왜냐면 17 년에도 그렇고 21 년에도 정말 광기 어린 암호화폐 초강세장이 있었는데 그게 24 년에 오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알트코인도 같이 오를 수 없죠. 네. 그쵸. 네. 지금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 그거를 만든 사람이 사라져 버렸고 네 누구도 그 공급을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게 엄청난 무기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그러니까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만든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기축 통화랑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이러면 알트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이게. 그럼 나도 돈이 되는데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기관에서 뭔가 저기 못마땅하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족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야 지금 니네 알트코인 룰이 이래? 바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걔는. 뭐. 네. "고문 좀 시켜라." 하면은 하는 거죠, 그게.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인제 코인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여기서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으며 사라진다. 이게 미래에도 이제 굉장히 가능하기 어려운 방법 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나타나는 게 확률이 낮은 편이죠, 꽤. 네. 근데 일단 비트코인이 해킹당하기 전에 일단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먼저 무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금융 기관들이 사용하는 인제 암호화 방식이 훨씬 더 허술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보다. 예. 그래서 그게 일단 먼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양자 컴퓨팅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이제 해킹 기술 창 기술이 인제 발전을 하면은 방패 기술도 분명히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해킹하는 툴만 제공하고 이제 방어하는 툴을 제공을 안 하겠어요. 우리가 사실 그냥 기존 컴퓨터 같은 경우도 해킹 툴도 있고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일단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게 2022년 딱 한 번이었는데 그 한 번도 못 버틴 거를 보면은 이제 그거는 인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딱 한 번도 못 버텼거든요. 비트코인이. 네.